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오늘은 이기는 몸,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몸을 알아야 몸을 살린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신가요? 요즘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있어서 겨울이 되면 항상 코를 많이 풀곤 하는데 이 비염 때문에 밤에 잠도 쉽게 잘 못 자요.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비염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몸에 한두 군데씩은 다 어딘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몸을 정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쓰고 아껴 쓰는 우리 몸 건강 가이드. 네, 어떤 가이드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 면역 시스템.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수많은 종류의 병원균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 몸이 갖추고 있는 군대 시스템이며 동시에 우리 몸에서 생기는 암 세포까지도 사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치안 시스템이다. 외세를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군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경찰이 있는 국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면역계입니다. 이제부터 면역이란 무엇이고 면역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지 알아봅시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가진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남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에 해당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입니다. 식별된 병원균들은 면역 시스템이 직접 죽이기도 하고 또는 세균에 이미 감염된 세포들을 같이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 침입자를 죽이는 면역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몸에 군대를 양성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군인들이 전투 지역으로 보내지기 전에 군대를 양성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가 골수고 나머지 하나가 흉선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군인들은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 이동해서 자신이 맡은 지역을 지킵니다. 군인들이 배치되는 부분은 각종 림프절, 비장, 편도선, 장에 존재하는 면역기관 등이 있습니다. 군대를 양성하는 골수와 흉선을 우리는 주면역장기라고 부르고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 흩어져 있는 군대를 보조면역장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군대가 싸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병원균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싸우는 군대 시스템입니다. 둘째는 외부의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항원을 기억해 놓고 그 병원균에만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공격하는 군대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군대 시스템을 선천면역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군대 시스템은 후천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선천면역은 그냥 간단하게 나와 남을 구분해서 공격합니다. 반면 후천면역은 그보다 더 정밀하게 특정 병원균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항원을 인식하고 그 병원균만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 놓아서 그 병원균만 저격하는 특별한 군대 조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예방접종의 원리입니다. 미리 항원을 주사로 넣어주면 몸에서 그 항원을 인식하여 군대를 양성하죠. 그렇게 양성된 군대가 바로 항체입니다. 항체가 형성되면 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길 힘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이 바로 이 군대, 즉 면역 세포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기능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병원균들과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가벼운 감염도 무서운 합병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감기로 가볍게 지나가야 할 질병이
폐렴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감염 질환이 치명적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늘 면역력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그럼 면역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선천적으로 면역계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후천적으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질병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 결핍에 의해 면역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 남용도 면역력 약화의 요인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도 한몫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할 때도 면역계가 약해집니다. 한마디로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적절히 운동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뻔한 결론이 나옵니다. 뻔하고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면역력 강화에 있어서 챙겨야 할 부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의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백질 보충만 충분히 한다고 면역력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몸속의 활성 산소 같은 독소들을 억제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은 상태에서 마음의 안식과 충분한 휴식이 함께 되어야만 정상적인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사람, 바이러스에 지는 사람. 최근 면역력과 관련된 최대의 화두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크게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류는 4번이나 바이러스의 큰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코로나19 바로 이전에 있었던 메르스가 그것들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이러스라는 병균, 더 정확히 말해 병원체 때문입니다. 병원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죠. 병원체에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고 전파력이 더 큽니다. 그리고 변종도 빨리 생깁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부터 아주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에이즈 바이러스까지 바이러스는 다양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감이나 홍역, 수두도 모두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옮겨지고 전염병을 일으키게 될까요? 최근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 감염은 사람이 사람에게 접근하여 생기는 감염으로 접촉 감염의 한 형태입니다.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는 침 등의 작은 물방울, 즉 비말에 바이러스가 섞여 나와 타인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말은 기침을 할 때 많이 튀어나오고 일상적인 대화, 식사 중에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비말에 섞여 있는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이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감염이 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할 때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면 상당 부분 비말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말이 튀는 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1에서 2m 이내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가습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가습기에서 나오는 작은 물방울이 1에서 2m 이상 가지 못하고 증발되어 습도를 올리는 것처럼 침방울도 그 정도 거리에서 증발합니다. 그런데 침방울이 증발된 후 바이러스가 남겠죠.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전염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은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한 사람들 대부분이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질환이 있을수록 면역력이 낮아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다고 해도 평소 감기에 잘 걸리고 증상이 쉽게 치유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낮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바이러스나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하고요. 배탈과 설사가 자주 생기는 것도 면역력 저하의 신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위장관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내 유해균이 많아져 장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똑같이 나이 먹어도 다르게 늙는다. 2명의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한 명은 얼굴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고 매우 활동적인 운동을 즐깁니다. 하루 종일 등산을 해도 무릎 관절이 끄떡없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어 2년 전 스텐트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심한 운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오래 걸으면 무릎 관절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무리하면 몸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깁니다. 입안이 헐거나 목이 자주 아픕니다. 이 2사람 모두 58세입니다. 나이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대체로 50대 이후부터입니다. 특별한 병이 없는 이상 동갑 친구끼리 누가 더 늙었느니 젊어 보이느니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지내다가 50대가 넘어가면서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와 질병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관절이 점차 아파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오고 혈관이 조금씩 녹슬기 시작하고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노화와 관련된 증상들은 그저 세월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노화를 늦추고 퇴행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유지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2004년 2월 타임이 표지를 장식한 기사가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헤드라인이 붙은 기사였죠. 전혀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를 죽이고 있는 미세염증의 정체가 전 세계에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염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매우 많은 질병들이 염증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염이고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면 편도선염입니다. 맹장에는 맹장염, 피부에는 피부염이 생깁니다. 어느 부위든 염증이 생기면 병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증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통증이 있고 붓거나 열이 납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심한 증상이 동반되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세염증은 무엇일까요? 미세염증이 일반 염증과 다른 점은 아프거나 붓지도 않고 열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미세염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염증이라 느껴지지 않지요.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나에게 미세염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종합 검사를 해봐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기능의학적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미세염증을 조금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세염증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높게 유지됩니다. 물론 미세염증이므로 2사람에게 겉으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검사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증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늙어가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수년, 수십 년이 지나면서 현저하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미세염증은 증상도 없고 아주 조금씩 우리 몸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염증이 높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혈관 질환이 잘 생기고 관절염, 알츠하이머병과 암 발생률도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즉,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퇴행성 질환이 잘 생긴다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미세염증이 생기는 이유. 미세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세포가 상처를 받거나 손상되면 죽은 세포들을 청소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작은 염증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세포가 자주 손상받을수록 미세염증이 잘 생깁니다. 미세염증은 유전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은 전부 활동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유전자는 잠든 상태로 활동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세염증이 많아지면 잠자고 있던 유전자 중 노화 유전자와 암 유전자가 깨어납니다. 나쁜 유전자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몸의 노화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혈관 질환도 결국 미세염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질환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자체가 혈관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콜레스테롤은 각종 호르몬의 원료로 쓰이면서 혈관을 돌아다닙니다. 문제는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면서 시작됩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 아래에 침착되고 거기서부터 미세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염증처럼 아프거나 붓거나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혈관벽 아래에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결국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혈소판이 혈관벽에 달라붙고 피떡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는 죽상경화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혈관 질환,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의 범위는 하나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활성산소, 미세염증, 혈소판 등 여러 공범들이 자기 역할을 하며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지기 전에 알아둬야 할 미세염증 예방법. 이렇게 혈관이 망가지기 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염증 질환이 생기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항생제와 소염제입니다. 그런데 미세염증을 이런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 교정과 영양분 섭취를 통해 자연 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염증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몸에서 염증 반응 물질들을 조절해 줍니다.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염증 반응 물질을 조절해서 미세염증이 줄어드는 쪽으로 생화학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EPA, DHA로 잘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적 역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상식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물론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 전체에 존재하는 미세염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을 잘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미세염증이 나이 든 사람에게만 타격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세염증을 유발하는 설탕이 포함된 당 중심의 식습관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전 연령에 필요합니다. 생선과 들깨, 들기름, 견과류를 잘 챙겨 먹고 필요하다면 오메가3 지방산 보조제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아카리돈산이라고 하는 오메가6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리돈산은 조금 미묘합니다. 육류나 달걀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로서 우리 몸이 영위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혈압이나 당뇨, 인슐린 저항성,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오메가6 지방산이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되곤 하는데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과한 것이 문제가 될 뿐이죠. 이럴 때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 중에 미세염증을 낮추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브닝 프림로즈라고 알려져 있는 달맞이꽃 종자유입니다. 이 지방산은 오메가6 지방산에 속하지만 미세염증을 낮추어주는 좋은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으니 평소에 부담 없이 섭취하세요. 많은 영양학자들은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이상적인 비율이 1대1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식문화 속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오메가6 지방산에 비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최소한 4대1까지라도 맞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침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아침을 꼭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침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날씬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더 낮았죠. 아침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껴 하루 동안 전체 칼로리 섭취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더불어 아침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 위험률이 27% 더 높았고 제2형 당뇨병 위험률도 약 20% 정도 높았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만과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밤사이 고갈된 영양소를 채워주기 위해 아침밥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 하루의 시작을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직업이나 학생들은 활발한 두뇌 활동을 위해 아침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도 있습니다. 2019년 1월 영국 의학 저널 호주 모나시 대학 연구팀이 아침밥과 관련해 과거 발표된 13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아침을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보다 하루 평균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 259.79 칼로리로 거의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점심에 더 많은 식사를 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침을 먹는 사람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이 체중도 덜 나갔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여러 결과들은 우리에게 어느 한쪽만 극단적으로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이 무조건 날씬하다거나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이 무조건 더 두뇌 회전이 빠르다든가 하는 식의 결론은 여전히 성급해 보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무엇을 먹느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것이 좋을까?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것이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하루 식사라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각광받는 것을 보면 이제 이런 인식도 깨져가는 것 같죠. 사실 인류가 하루에 3끼를 먹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500년대까지 유럽 의사들은 아침을 먹는 대신에 가벼운 산책을 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6세기가 되어서야 아침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을 먹긴 했지만 아침과 저녁 하루 2끼만 먹고 살았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요. 영국의 티타임 문화도 2끼만 먹고 살던 시절에 점심 대신 허기짐을 달래기 위한 간식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끼를 챙겨 먹는 문화는
산업혁명 이후에나 등장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일을 최대 16에서 18시간까지 일해야 했던 가혹한 노동 조건은 하루 3끼를 챙겨 먹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이 식문화가 오늘날까지 자리 잡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래를 보면 하루 3끼를 챙겨 먹는 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식사 패턴인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노동 시간은 대폭 감소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풍족해진 먹을거리에 비해 열량을 소비하지 못하는 영양 과다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소식이 건강과 장수의 뚜렷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식문화 패러다임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2009년 미국의 위스콘신대에서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시기를 30% 제한한 원숭이들이 치사율은 13%였고 마음껏 먹게 한 원숭이들은 같은 기간 치사율은 37%였습니다. 모두 노화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심장 질환 사망률이 59%가 낮고 암 사망률도 59%가 낮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오키나와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먹고 있었는데 단백질과 지방 섭취는 비슷했지만 총 칼로리에서 약 20% 정도를 적게 먹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게 먹는 것이 건강과 수명 연장을 가져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게 먹은 것이 체내 대사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노화의 주범이 되는 활성산소가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게 먹은 만큼 외부 환경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더 향상되기 때문이죠. 세포 청소부를 움직이게 하는 공복. 간헐적 단식의 열풍이 불면서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간헐적 단식의 방법을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내에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보다 쉽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이 방법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복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체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복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더 적극적으로 당분과 지방을 분해하고 소모하려 듭니다.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으로 바뀌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여기서 백색 지방은 주로 에너지를 축적해서 비만을 유발하기 쉬운 질방인 반면 갈색 지방은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방입니다. 또한 과식으로 인해 발생한 나쁜 세균이 줄어들면서 장내, 세균의 균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시간을 제한한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솔크 연구소의 결과를 보면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 12시간 이내에만 식사를 하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체중이 감량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로감이 줄어들고 수면 전 공복감도 줄어들었다고 답했는데 공복이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한 몸을 위해 중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공복과 관련해 오토파지라는 생소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세포 내에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구성 요소나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 다시 에너지원으로 재생산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자기를 뜻하는 오토와 포식을 뜻하는 파지를 합친 말로 스스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즉 세포에 떠도는 단백질 쓰레기들을 다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공복의 영양소 공급이 중단되어도 어느 정도 우리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토파지 덕분입니다. 이러한 자가 포식 작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이지만 오토파지의 정확한 자가 포식 작용을 규명해낸 사람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입니다. 이 주제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기까지 했으니 충분히
검증된 이론입니다. 세포 내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는 오토파지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손상되고 노화된 단백질과 세포 소기관들을 꾸준히 분해합니다. 그리고 일정량은 다른 곳에 재활용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에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더욱 활성화됩니다. 밥을 제때 먹지 않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것 역시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오토파지로 세포 내 구성 요소들을 분해해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오토파지를 통해 제거하기도 합니다. 오토파지에 이상이 생기면 치매,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 질환과 암,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가 필요한 시간, 장소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기능적으로 변형된 단백질과 소기관들이 쌓여 세포 항상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토파지는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유지하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미 암세포가 발달한 후에는 오히려 암세포 생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은 필요하다. 간헐적 단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5대2 간헐적 단식입니다. 일주일 중 5일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2일, 즉 48시간 동안은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16대8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16시간을 단식하고 8시간 중 2끼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 점심을 먹는 방법과 점심과 저녁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12대12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하루 중 12시간을 단식하고 12시간 내에 2-3끼만 먹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체중 감량이 목적인 사람들보다는 대사증후군,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40대 이후 중년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으며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16대8 간헐적 단식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암이나 만성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노인처럼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근육량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주제인 아침 식사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에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40에서 79세 불특정 7,205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빈도와 심혈관 질환 발생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는데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가장 낮게 나온 사람들은 바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봤을 때 여전히 아침을 먹는 것이 좋은지 결론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개인의 유전적 차이도 존재하고요. 그럼에도 저는 아침 식사와 관련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침을 꼭 먹어야 더 건강해진다는 믿음은 틀렸다.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오전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먹는 것이 좋다. 아침을 포함해 하루 3끼를 먹어도 과도한 칼로리가 아니라면 아침을 먹어도 좋다. 아침을 포함해 하루 3끼를 먹어도 식사가 12시간 안에 끝난다면 아침을 먹어도 좋다. 전날 저녁에 과식했거나 늦게 먹었거나 야식을 먹은 경우에는 공복 유지를 위해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위장병을 비롯한 다른 질병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해야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 역시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전날 저녁 식사가 늦어지면 아침은 굶고요. 또 오전에 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날에는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전부터 활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침을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잘 먹는 날은 저녁을 가능한 빨리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즉 반드시 두 끼가 좋다, 한 끼가 좋다, 공복은 몇 시간이 좋다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이나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있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 본인에게 맞는 식사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커피의 약한 대표적 장기가 바로 위장입니다. 커피는 위벽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또 카페인 때문에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이 느슨해져 위산이 역류되기 쉬워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또 커피는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설사를 자주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복통과 설사와 같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가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지만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연구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커피 소비량이었습니다. 하루 5잔 이상의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심근경색 발생 위험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며 심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커피 속에 있는 지방 성분도 한몫합니다. 커피에는 카페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전환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카페스테롤은 주로 커피를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추출할 때 포함되는데요. 드립 방식의 커피에서는 필터를 통해 걸러집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가능하면 에스프레소보단 필터를 통해 걸러지는 드립 커피가 좋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분과 아연, 칼슘입니다. 철분과 아연은 카페인에 의해 흡수를 방해받는 대표적인 필수 미네랄입니다. 또 카페인은 소금으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 노년기 분들에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의 카페인은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만성 피로 클리닉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도 카페인 중독 환자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카페인을 끊었을 때 약 2에서 3주 사이에 증세가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카페인은 간에서 변환되면서 다음에 3가지 물질로 바뀝니다. 테오브로민, 파라잔틴, 테오필린이라는 물질인데 이것들도 뇌에 작용하면서 산소 공급을 증가해주고 신경 전달을 활성화시켜주며 근육 자극을 강하게 만들어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카페인의 순기능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페인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때부터는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탁해지면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카페인을 찾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오래 겪다 보면 결국 카페인 부족 시 나타나는 피로감이 심해지고 만성적인 피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늘 피곤하다면 사실 이 악순환의 과정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을 끊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커피 외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 피로를 연구하는 의사들은 카페인을 먹으며 계속 일을 하는 것은 미래의 에너지를 미리 가져다 쓰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쉬어야 할 엔진이 쉬지 않고 카페인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카페인의 효과가 끝나면 더 큰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이죠. 마치 카드빚을 내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그 끝은 파산인 것처럼 지속적인 카페인의 끝은 에너지 고갈, 즉 번아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겪어본 커피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몸속에 남아있는 시간은 6에서 12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깊은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자신은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잠을 자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도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때와 커피를 마시고 잠이 들었을 때 뇌파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잠을 잘 자는 것 같지만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때 더 깊은 잠에 드는 것입니다. 잠을 깊게 자는 것은 몸과 마음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로 회복뿐 아니라 면역력, 호르몬 밸런스, 감정 문제에 관해서도 숙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커피 이야기를 하면서 다이어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실제로 커피의 카페인은 우리 몸의 대사를 증진하여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시킵니다. 결국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이 이론으로 실제 다이어트 보조제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의료원 연구팀이 블랙커피를 마시면 비만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정확히 말하자면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설탕과 프림을 넣지 않은 커피를 마신 사람 중에도 비만도 증가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논문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확실히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커피와 수면 그리고 비만 관련 연구 결과들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숙면을 방해한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비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수면과 비만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 5시간 미만으로 적게 자는 사람들이 비만이 될 확률이 25% 증가합니다. 이는 렙틴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으로 식욕 억제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렙틴과 관련된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실험 대상자들을 숙면에 취하게 하고 나서 렙틴 수치를 측정해 보니 5.3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 날 밤을 꼬박 세우게 하고 다시 측정해 보니 렙틴 수치가 3.7로 감소되었습니다. 결국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렙틴 수치가 높게 유지되고 살이 덜 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숙면 방해로 이어지는 카페인 섭취는 살이 더 잘 찌는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끊을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커피의 장점과 단점이 되는 성분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의 해로움에 대한 결과들은 거의 카페인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카페인 이외의 다른 성분들은 해로움보다는 이로움이 더 많습니다. 폴리페놀 화합물의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은 정말 그렇게 해로운 것일까요? 얼마까지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적은 양의 카페인은 적당한 각성 효과로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카페인 하루 허용량은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은 원두 종류와 추출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팔고 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은 적게는 100mg에서 많게는 285mg입니다. 그렇다면 카페인 양에 따라서 하루에 1에서 3잔까지는 마셔도 된다는 말이죠. 문제는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량에 대한 개인차가 심하듯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어도 별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적은 양의 카페인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카페인을 많이 먹어도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카페인을 특별히 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카페인에 의해서 나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피해야 합니다. 불면증 환자, 숙면이 안 되는 사람들,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심장박동이 빠르거나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 설사를 자주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카페인의 해로움을 줄이면서 커피를 즐길 수는 없을까요? 이러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카페인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커피의 풍미를 느끼면서 카페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카페인에 취약한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디카페인 커피는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전문 커피 시험가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를 쉽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수면에 문제가 없고 카페인의 각성 작용에 과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산모,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디카페인 커피는 훌륭한 대안책이고 새로운 취향일 수 있겠습니다. 커피와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커피의 이로움을 잘 살리면서도 카페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커피일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을 만나면 꼭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세요? 입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술로 푼다, 담배를 피운다,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떤다 등등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방법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일까요? 아니면 잠깐 스트레스를 잊는 것일까요? 물론 일회성이라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수다를 나눌 때 스트레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종료된 후 다시 스트레스 상황을 떠올렸을 때 그때 감정이 어떤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잠깐 잊고 지내는 것만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감정이 언제든지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힘들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하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 이 문제로 감정이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추, 성찰을 통해서 감정이 달라지는 상태입니다. 반추라는 것은 본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반추란 지나간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찰이 일어나면서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고 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잊는 것과 푸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냥 집에 일찍 가서 씻고 푹 잡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져 있다면서요. 같은 생각을 다시 해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지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반추와 성찰이고 진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 경우 생각해보죠. 그 자리에서 고민을 털어놓고 공감과 위로가 이루어진다면 성찰이 가능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깐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마신 술이 과음으로 연결되어 다음날 숙취로 고통받는다면 그 스트레스는 더욱 강하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과정에 반드시 반추와 성찰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보십시오. 스트레스를 더욱 건강히 긍정적으로 관리한다면 한층 질 높은 일상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와, 우리 몸에 대해서 정말 나도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커피량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굳이 마셔야 된다면 디카페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트레스를 푸는 것과 있는 것, 이 차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넷플릭스로 영화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정말 재미있는 걸 봐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보고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